예, 현대 비평론 10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발트 벤야민의 언어 철학이 초기부터 후기까지 여러 논문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가 4장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그리고 번역자의 과제, 이 두 편의 논문, 1916년에 나온 논문과 23년에 나온 이 논문을 중심으로 4장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베냐민은 다양한 분야의 글쓰기를 계속하고 탐구를 계속하면서 초기 비평부터 후기 비평까지 이 언어 철학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논문 이외에 이제 10년 후에 33년에 유사성론이라고 하는 언어 철학과 관련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거의 10년 만에 썼기 때문에 그동안 벤야민이 이 언어 철학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철학과 비평 활동을 해 온 것이죠. 그러면 이 유사성론이라는 이 논문에서 유사성이라는 이 개념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전에 이 두 논문에서 말했던 어떤 개념들이 이 유사성이라는 개념으로 수렴이 된다. 발전이 되어서 수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유사성이라는 개념과 미메시스라는 개념입니다.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최종적으로 발트 벤야민의 언어 철학을 설명해 주는 개념이 되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벤야민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유사성을 지각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사성을 지각하는 능력. 유사성? 이제 예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미메시스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2장에서 문학과 특히 문학에서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왔는지 공부한 바 있는데요. 그것과 잘 비교를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자, 자연도 기본적으로 유사성을 지각하는 능력, 즉 미메시스 능력. 자, 미메시스는 유사성을 지각하는 능력이다.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문학에서 그동안 이 미메시스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것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폭넓은 어떤 개념이다. 유사성을 지각하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미메시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더 좋겠습니다. 우선 자연이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는 좋은 예는 어태, 그죠? 어태란 것은 모양을, 형태나 모양을 닮아가는 거죠. 어태. 보색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환경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자연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미메시스, 자연도 미메시스 능력을 가진다. 우리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그 환경의 색깔과 자기 몸의 색깔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일종의 보호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가장 기본적인 예가 됩니다. 자연이
미메시스 능력을 갖는다.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보호색을 갖겠죠? 자, 그것이 일단 어태의 가장 기본적인 예입니다. 좋은 예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는 인간이다. 자, 그러면 카멜레온 같은 동물로부터, 식물들도 마찬가지겠죠. 식물도 어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메시스 능력을 가지고 있죠. 미메시스 능력, 유사성을 지각하는 능력, 가장 발달한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발트 베냐민은 생각합니다. 베냐민은 이 미메시스 능력을 개체 발생과 계통 발생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 두 개념은 개체 발생과 계통 발생이라는 이 개념은 뭐 곳곳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체 발생과 계통 발생. 개체는 하나의 개체. 인간이면 인간, 그죠? 개면 개, 늑대면 늑대. 한 개체의 차원이고요. 계통은 그보다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폭넓은 차원에서 얘기되고 있는 계통 발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이제 미메시스 능력의 예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개체 발생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인간이라는, 그죠? 한 종, 그죠? 인간 혹은 인류, 뭐 우리가 계문, 강목, 뭐라 그러죠? 그게 계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계통 안에서 개체가, 하나의 개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거. 인간의 차원으로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쇠퇴하고 죽는 과정, 이게 이제 개체 발생입니다. 자, 그러면 개체 발생 단계에서 우리가 쉽게 인간이라는 종의 개체 발생의 단계에서 보면 가장 미메시스 능력을 잘 뭡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놀이, 그죠? 놀이에서, 그죠? 유의에서 바로 이 능력을 잘 보여준다, 잘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린아이들 노는 걸 잘 관찰해 보면요, 바로 이 미메시스 능력, 유사성, 자기 몸을 유사하게 만드는 거죠. 뭐에? 동물에 유사하게 만들 수도 있고, 기차 놀이를 할 때는 기차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뭡니까? 개체 발생의 차원에서, 즉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미메시스적 능력이다. 우선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들을 살펴보면 미메시스적 태도로 특징 지어진다. 어린아이들의 놀이 영역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모방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자, 모방이라고 하는 이 차원이 있습니다. 흉내내는 것이죠. 여러 가지 흉내내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모양을 흉내내는 것도 있고, 지금 앞에서 어태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 예로 나왔으니까 흉내 중에서는 어태도 있고 어성, 그래서 목소리를 흉내내는 경우도 있죠. 흔히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게임이나 놀이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 모방의 차원 이외에도 어린아이들은 상인이나 성생을 흉내내는 것만이 아니라 물레방아나 기체도 흉내내며 논다. 즉 사람을 흉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사물도, 기차도 흉내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체 발생 차원에서 어린아이들의 놀이에서 발견하는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 미메시스란 개념이 문학에서 그동안 모방이라든지 재현이라든지 반영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문학을 설명하는데, 문학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많이 그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2장에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리얼리즘이라고 할 때도 이 반영론, 그죠? 미메시스. 그러면 그러한 문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신 활동의 뭡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에 어린아이들의 놀이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유희 속에도 아주 원천적으로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미메시스 개념은 인간 행위 전체의 아주 기초적인 차원까지 이제 뭡니까? 내려가서 근본적인 어떤 원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학이라고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정신행위만을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모든 행위, 기본적인 차원까지 내려갑니다. 벤야민은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이 단순한 모방 행위가 아니다. 미메시스적 태도의 훈련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계통 발생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자, 이제 기체 발생 차원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계통 발생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메시스 능력은 오늘날 우리가 유사성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한, 유사성도 더 기초적인 개념이죠. 무엇보다 문학에서 얘기하는 모방, 재현, 반영,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그렇게 문학에서 활용하는데, 그러한 개념보다 더 기초적인 개념, 기본적인 개념이 유사성인데요. 미메시스는 이 유사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사성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취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유사성을 우리가 추구한다 하는 것은 의식적인 차원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각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이 미메시스가 인간의 능력 속에, 그죠? 혹은 인간의 행위 속에 원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미메시스입니다. 자, 그래서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미메시스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연에서 어태가 보여주는 것, 환경과 자기를 환경에 닮아가는 것, 그죠? 환경에 자기 몸을 뭡니까? 동화시켜가는 것. 일단 그 개념이 미메시스 개념입니다. 자연물들은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과 조응하면서 일종의 마법적 상관관계를 지닌다. 자, 마법적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벤야민이 이 마법성의 측면에서 기표와 기의 관계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기호적인 것도 아니고 마법적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언어를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뭡니까? 아담의 언어, 이름 언어, 순수 언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마법적 관계가 있는데, 자, 자연물이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과 서로 조응한다는 것은 상호작용하면서 마법적 관계,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내가 동화된다 이런 말을 썼는데, 닮아간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것도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상호 조응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마법적 관계에 놓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적 사고방식,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적 사고방식에서는 인간은 주체이고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체가 되고, 자연 등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주인과 노예, 즉 주인과 객체,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 설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을 통해서, 그죠? 자연과 인간이 뭐예요? 거의 생명 공동적인 관계가 된다. 그게 미메시스 능력이다. 주체와 객체가 아니고. 그래서 데카르트적 관점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이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은 인간과 자연을 마법적 상응관계로 만든다는 겁니다. 거의 뭡니까? 공동체처럼,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처럼 느끼게 된다. 자연이 그저 환경이나 대상이나 객체로 존재하는 게 아닌 것이죠. 베냐민은 그 중요한 예로서 점성술, 우리 동양에서도 여러 가지 이 인간의 운명을,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서양에서는 점성술, 즉 별자리, 별의 형태를 통해서, 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미래, 운명,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한다는, 이게 점성술입니다. 동양적인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죠. 중국에서는 뭐예요? 거북이 등 껍질에, 그죠? 새겨진 무늬를 보고, 모양을 보고, 그걸 이제 뭐 점을 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비교했던 데카르트적 근대 철학 이후에는 마치 미신인 것처럼, 그죠? 즉 비합리적인 것으로, 마법적이라는 것이나 비합리적인 것이나 그 통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 벤야민의 언어 철학은 상당히 근대 이후의 이 인간의 사고방식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성술이 바로 뭐예요? 미메시스 능력이다. 뭐와 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어떤 서로 통하는, 상통하는 마법적 상응관계. 자, 이해가 됩니까? 마법적 상응관계? 별자리의 모습이 인간의 인생에, 인간의 삶에 어떤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 준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과 별 사이에 미메시스가 작용한다는 것이고, 인간이 그걸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읽어낼 수 있다. 그거죠. 자, 앞에서 미메시스 능력은 유사성을 지각하는 능력이라고 처음에 정의가 됐었죠. 유사성을 지각하는 능력이 미메시스 능력이다. 별자리를 보고 인간의 운명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거. 그래서 가장 벤야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의 예로서 든 것이 점성술입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벤야민의 생각을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양, 동아시아 우리 전통 문화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여러 가지 동양적인 어떤 이 미메시스가 있죠. 미메시스 능력을 그동안 확인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내가 아주 오래 중국에서는 이 거북이 등 껍질에 무늬를 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점쳤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주역이라든지, 그죠? 다양한 주역이 이제 지금 뭐 동양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일본은 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본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뭡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죠. 한국에서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보통 그걸 점을 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본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벤야민의 생각은 그런 쪽에 단순히 그것이 미신이 아니고 마법적 상응관계로서 뭐와 뭐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그것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미메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자, 이제 이러한 생각이 어디로 발전해 갈까요? 지금 이 우리의 공부는 발트 베냐민의 언어 철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미메시스 능력이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수준에서 발휘되는 영역이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지금 예를 들었던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왔잖아요. 뭐 어린아이들이 기차놀이를 한다. 기차와 미메시스 된다. 그 전에 카멜레온이 주위 환경 색깔과 자기 보호색을 갖는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마법적 상호관계, 인간과 자연 사이의 마법적 상호관계. 그래서 점성술도 예를 나왔죠. 예가 나왔죠. 이 모든 것에 가장 이 단계들이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에서 언어가 바로 그러한 미메시스 능력의 절정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갈 텐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여기서 그는 미메시스의 중요한 특성으로 비감각적 유사성에 대해 언급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비감각적 유사성의 대리번은 감각적 유사성입니다. 감각적 유사성은 감각적으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적으로 유사성을 인지하는 능력이 미메시스겠죠. 그래서 아까 카멜레온이 보호색을 가지고 환경의 색깔과 자기 몸의 색깔을 유사하게 만드는 거.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감각적 유사성입니다. 그죠? 감각적. 색채라고 하는 시각적 요소도 감각이니까 그 유사성은 감각적이죠. 언어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비감각적 유사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이 감각적 유사성의 차원에서 더 발전해 나가면 차원이 높아지면 비감각적 유사성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 발트 베냐민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비감각적 유사성이겠죠. 색깔이 같은 것도 아니고, 그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같은 게 아니잖아요. 언어는 그 대상과 이 언어 사이에 물론 언어도 아주 다양해서 감각적으로 유사한 언어도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중국의 언어. 한자에서 상형 문자라는 게 있죠. 그건 모양을 그대로 본딴 거잖아요. 그죠? 코끼리 상자. 뭐 예를 들면 코끼리 모양을 이 상자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 중국 언어에 이 뭡니까?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중에 상형이라는 원리가 가장 기본을 이루죠. 모양을 그대로 본다는 것이죠. 사람 인자도 뭐 이렇게 모양을, 그죠? 그러면 상형 문자는 기본적으로 언어는 비감각적 유사성의 단계까지 발전한 것인데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이 그 안에서도 언어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감각적 유사성에 근거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언어는 비감각적 유사성의 단계까지 간 것이다. 자, 그렇게 설명하면 감각적 유사성과 비감각적 유사성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금방 쉽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미메시스의 능력 중에서 비감각적 유사성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점성술에 대한 이상의 언급에서 우리는 이미 비감각적 유사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얻어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베냐민의 글을 인용한 거니까요. 베냐민이 이제 점성술을 언급하면서 비감각적 유사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감각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상대적 개념이다. 즉, 그 개념은 언젠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별들의 상태와 한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한 그 무엇을 우리는 더 이상 그 우리의 지각세계에 지니고 있지 않다. 지각세계가 그걸 인지하는 거. 이건 뭐예요? 감각적 유사성입니다. 형태든, 그죠? 색채든, 그죠?
청각적이든, 청각적인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어성어죠. 소리를 담는 거, 꾀꼬리 소리, 그죠? 이런 게 다 이제 미메시스인데 비감각적 유사성의 단계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이제 점성술을 통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성술, 하늘의 별자리의 모양은 인간의 미래의 삶의 그죠? 모습과 감각적으로 유사한 건 아니죠. 그죠? 감각적으로 유사한 건 아니지만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발터 베냐민의 생각은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는 점성술이지만 동양에서 아까 예를 내가 여러 가지 들었지만 또 어떤 재미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관상.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얼굴의 생김새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그게 관상입니다. 중국에도 중국에서 먼저 생겼나요? 한국에도 그 관상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있죠. 그런 영화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압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그것도 뭐예요? 어찌 보면 비감각적 유사성이겠죠. 점성술과 거의 유사한 차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비감각적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넘어가 봅시다. 베냐민이 말하는 비감각적 유사성은 지각작용으로 확인되는 유사성이 아니라, 그죠? 감각적으로 그 유사성이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마법적 상관관계. 또 마법적 상관관계가 나왔습니다. 예. 별자리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미래를 미리 확인하는 거. 즉, 미리 아는 거죠. 예측하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거. 이건 이제 비감각적 유사성이고 마법적 상관관계죠. 자, 그 다음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미메시스 능력, 즉 유사성을 확인하는 능력은 어떻게 경험이 되는 걸까요? 유사성의 지각은 번뜩이며 지나가 버리고 마는 순간에 묶여 있다. 이 순간적으로 이 미메시스가 그죠? 발휘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직관, 그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을 보면 직관적인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어떤 깨달음 같은 거죠. 유사성은 별들의 운행과 마찬가지로 눈앞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 자, 미메시스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보존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별자리도 그런 것이겠죠. 별자리가 그냥 형태를 갖추었다가 다시 흩어지고 순간적으로 그 형태가 나타나니까 이 별자리를 점성술을 이 미메시스 능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이제 점성술 가겠죠. 우리로 따지면 동양으로 따지면 관상을 보는 사람. 그 아무나 보는 게 아니죠.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유사한 것을 지각하는 이런 시간적 요인에 묶여 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게 확인되는 게 아니고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두 별의 만남의 점성가라는 제3자. 자, 별은 하나만 가지고 별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죠. 최소한 2개 이상의 그죠? 별이 어떤 조합을 이룰 때, 전체적인 모양새를 이룰 때, 자, 누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 자체로 점성술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순간 그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하는 점성술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운명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제3자가 끼어드는 양태다. 베냐민은 비감각적 유사성에 개념이 갖는 모호성을 해소해 줄 기준으로 언어를 든다. 사실은 모호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데카르트적 지식, 그죠? 진리 개념
지식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모호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데카르트가 이 지식에서 추구한 것이 뭡니까? 명확한 거죠. 명석 판명한 거. 그죠? 명확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대 데카르트적 그 지식과 진리 개념에 입각해서 공부도 하고 학문도 해온 것이 지금 우리의 이 지식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은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에 익숙하니까. 자, 그럼 이 모성이 미메시스 능력에는 모성이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가장 이제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의 발전 단계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것이 바로 언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성을 해소해주는 기준이 언어다. 비감각적 유사성. 감각적 유사성보다 비감각적 유사성은 이 모성이 더 커지겠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왜? 감각적으로 유사하면 그것은 직관적으로 금방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같은지, 그죠? 색채든 형태든. 근데 비감각적인 것은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언어는 이 비감각적 유사성의 영역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 중에서 가장 발전된 것이고 또 모성을 최대한 극복한 것이다. 그것이 언어다. 그러니까 지금 발터 벤자민이 유사성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미메시스 능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근데 언어보다 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인간의 능력으로서, 그죠? 이 미메시스 능력을 지금까지 설명해 왔고, 이제 언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이 논문,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특히 이제 이 첫 번째 논문에서 아담의 언어, 이름 언어, 그죠? 순수 언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번역도 순수 언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번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근본 뭡니까? 원천, 발생, 성경적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타락 이후의 언어의 뭡니까? 분산. 그죠?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처음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이 논문을 시작할 때 발터 벤자민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영역의 지식 체계와 학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시켰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뭐 문학 이론도 있고 역사 철학도 있고 미디어 즉 매체 이론도 있고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관계는 양립하기 어려운 신학적 사유와 역사 유물론, 그죠? 마르크스주의, 신학적 사유, 신학은 주로 이제 유태교적인 것인데 이것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시키려고 했을까가 이 논문 전체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여러 학문 영역에서 지금 벤야민이 이 두 가지 양극을 결합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우리가 그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학문의 기본인 이 언어 철학이다. 벤자민의 다양한 지식 체계 중에 기초를 이루는 것이 언어 철학이다. 그 언어 철학 안에서도 뭐예요? 이 신학적 사유와 역사 유물론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 볼 수 있다라는 가설하에 전제하에 이 논문이 진행됐잖아요.
자, 보세요. 이 두 편의 글에서 16년과 1923년에 발표한 글에서 주로 신학적 관점으로 언어를 보는 것이죠. 그죠? 아담의 언어, 이름 언어, 순수 언어, 그리고 타락 이후에 어떻게 언어가, 그죠? 현재 이르렀는지. 그래서 지금은 마법적 기표와 기가 일치하는 언어가 그 대상과 사물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사물에. 그런데 지금은 단순한 기호가 되어버린 그 이유가 타락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타락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니까 이 앞에서의 이 논문에서의 언어 철학의 뭡니까? 기초는 성경적 관점에, 즉 신학적 관점에 근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유사성론에서 지금 개체 발생과 개통 발생 차원에서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 유사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는 아예 이 사고의 관점이 굉장히 뭐예요? 진화론적이고 다른 말로 하면 유물론적인 역사 유물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태로부터 카멜레온의 보호색이라든지 어린아이 개체 발생의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놀이, 기차놀이, 그 다음에 점성술, 그죠? 그래서 언어가 이러한 진화적 인간의 정신 능력의 발달, 다른 말로 하면 미메시스 능력의 발달 단계에서 비감각적 유사성의 가장 최정점에 도달한 것이 언어다. 그럼 언어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신학적 관점과는 전혀 다른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철학에 국한해서 이 초기 언어 철학과 후기 언어 철학의 이 비교를 통해서도 발트 베냐민의 사상이, 철학과 비평이 신학적 사유와 역사 유물론의 사고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신학적 사유가 먼저 있었고 이후에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면서 역사 유물론적 관점에서 언어를 다시 재조명하는 거죠. 앞에서의 관점과 이 뒤에서의 관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메시스가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접목시키는 걸까요? 자, 우리 지금까지 나온 개념들 중에서 언어 철학의 영역에서 발트 베냐민이 신학적 사유와 역사 유물론의 사유 두 가지 정양극, 사실은 너무 정반대 양극단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두 가지를 단순히 공존시키는 게 아니라 결합시키는 것이 과제인데,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발트 베냐민의 사상과 비평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시켰을까? 지금 우리가 언어 철학에서 양쪽을 다 살펴봤는데 공통분모가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마법적 상관관계예요. 마법적 상관관계. 신학적 관점, 성경적 관점이든 역사 유물론의 관점에서도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법적 상관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연결고리다. 이건 내가 이제 발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누가 어디서 이미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지점이 연결고리는 바로 마법적 상관관계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미메시스 능력이 이 언어에 미친 영향을 시인해 왔다. 자, 인간의 이 유사성을 인지하는 이 능력이 바로 언어에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어 생성에서 모방적 태도는, 즉 미메시스적 태도는 어성어에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보호색은 어태어인데 자연은 어태어를 예를 들었는데 언어는 어성어로부터 출발했다. 언어가. 아마 이건 언어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언어의 발생,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해서 처음 만들어냈을까 할 때 어성어로부터 나왔다. 아까 한자, 즉 중국 글자 언어의
가장 기본은 상형이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어성어가 아니라 어태어겠죠. 어태어. 그죠? 어성어 요소에서 출발했다. 모방의 어떤 영역으로 보면요. 그리고 문자, 즉 단어나 철자의 문자 상. 자, 이 상자를 보세요. 모양이라는 뜻이죠. 형태, 문자의 형태. 어떤 의미된 것 혹은 명명하는 사람에 대해 갖는 관계에서 비감각적 유사성의 본질을 설명해 준다. 바로 한자가 가지는 상형 문자를 예를 금방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자, 언어의 기원은 결국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에서부터 언어가 나왔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어성어로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어태어, 즉 상형 문자 같은 것이죠. 문자 상, 형태가 의미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비감각적 유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 전체는 비감각적 유사성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 뭐 상형 문자 같은 것은 사실은 감각적 유사성이라고도 가깝다고도 볼 수 있죠. 이에 대해 벤자민은 소리로 말한 것과 의도된 것 사이의 결합. 자,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소리로 또 말해지죠. 글자로만 표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그죠? 소리로 말하는 음성을 통해서 표현이 되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로 말한 것과 의도된 것 사이의 결합. 자,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소시르가 얘기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 자의성인데, 관계가 자의적인 결합인데, 벤자민은 소시르하고는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죠. 뭐와 뭐 사이에? 소리와 그 의미 사이에 뭐예요? 상응관계가 있다. 그것도 단순한 상응관계가 아니고 마법적 상응관계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글로 쓰여진 것과 의도된 것. 자, 소리와, 즉 음성과 의미 사이에, 또 글자로 쓰여진 것과 의미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글로 쓰여진 것과 소리로 말한 것 사이에. 자,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관계가 다 결합이 되어 있죠. 언어 속에는. 자, 언어를 우리가 말로 했을 때, 즉 소리로 했을 때와 그 의미 사이에, 두 번째는 글자로 표현했을 때와 의미 사이에, 세 번째는 뭐예요? 글자와 그 소리 사이에. 이해됩니까? 이 세 가지 영역 사이에 상응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비감각적 유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언어를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감각적 유사성을 지금 언어의 차원에서 비감각적 유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결합은 각각의 경우 전혀 새롭고 독창적이며 도출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랬어요. 새롭고 독창적이며 도출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랬어요. 자, 새롭고 독창적이며 도출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도 참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무엇이? 이 각각이. 이때 결합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결합입니다. 소리와 의미, 문자와 의미, 문자와 소리 사이. 그죠? 그게 이제 언어가 작용하는 세 가지 분야인데 그 사이에 독창적으로 또 도출 불가능한 방식으로 새롭게 그 세 가지 영역에서 뭐예요?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 언어를 이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세 가지 결합 관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즉 글로 쓰여진 것과 소리.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언어학에서 공부하는 뭐예요? 글자와 소리 사이에, 그죠?
재밌는 것은 글자와 소리 사이에 이게 역사적으로 고정불변이 아니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한자를 들 수 있습니다. 그죠? 한글도 그렇겠죠. 한글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자를 읽는 그 소리가 과거와 현재가 상당히 다르죠. 내가 잘은 몰라도 한자를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소리를 내는 것, 즉 발음을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중국 발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오히려 과거의 중국에서 발음하던 것에 오히려 가깝죠. 그런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자, 즉 문자와 소리 사이의 관계인데, 결합인데, 그것이 가장 비감각적 유사성이다. 가장 뒤늦게 도달한 유사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벤자민의 생각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문자와 소리 사이의 이 결합 관계가 가장 나중에 결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감각적 유사성에 가장 비감각적 유사성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흥미있는 대목인데요. 그 다음에 또 예가 하나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있습니다. 뭐하고 비교해 볼 만한가 하면 점성술하고 비교해 볼 만합니다. 점성술을 아까 뭐의 예로 들었어요? 비감각적 유사성의 예로 들었죠.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이 감각적 유사성에서 출발해서 비감각적 유사성의 단계로 발전하는데 거기에 점성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그런데 그 비감각적 유사성의 발달 단계가 최고 절정에 도달하면 언어가 나오고요. 그 언어 중에서도 이 비감각적 유사성을 우리가 가장 뭡니까?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것이 필적 감정학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필적 감정학. 이게 뭐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현대비평론 중간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행 연습을 하면서 필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으로 손글씨를 써서 스캔을 해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 온라인 시험을 봤어요. 자, 이건 그냥 필체를 그냥 확인하는 것이죠. 이 필적 감정학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뭐 크게 보면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단순한 것이고 그냥 단순한 뭡니까? 손글씨를 쓴 사람하고 그 손글씨가 뭐예요? 아이덴티파이, 즉 본인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죠? 손글씨가 다 누구나 지문이 다르듯이 모든 인간에게 지문이 다르듯이 손글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필체를 통해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해본 것이죠. 그것도 크게 보면 필적 감정학에 해당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이죠. 그 사람의 필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혹은 심지어는 그 사람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별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확인하는 것이 점성술이라면 글자체를 통해서, 필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성격, 내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성격인지, 뭐 이런 걸 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필적 감정학입니다. 필적 감정학은 육필로 쓴 글에서 그 글을 쓴 사람의 무의식이 숨겨놓은 상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 자각하지 못하는 걸 이제 필적 감정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읽어낸다는 겁니다. 또는 수수께끼 상들을 알아낸다. 그래야 문자는 언어와 더불어 비감각적 유사성, 비감각적 상응관계의 서고. 자, 이 표현은 아주 비유적인 표현인데 서고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책들의 창고죠. 책을 그죠? 보관할
하는 서고가 된다. 도서관이 된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이제 뭐에 대한 얘기예요? 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어 중에서도 이제 문자와 소리, 이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죠? 이 둘의 결합 관계를 지금 설명하면서 이제 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문자는 뭐예요? 비감각적 유사성, 비감각적 상응관계의 도서관이 된다. 그래서 문자는 바로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이 가장 절정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책을 보관하는 서고처럼 도서관처럼 뭐예요? 저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문자를 단순히 데카르트적 언어관에서 보듯 인간의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도 아니고, 그죠? 소시르적인 관점에서 기의와 자의적 관계를 갖는 기표도 아니고, 하이데거하고도 조금 다르죠. 하이데거의 언어는 상당히 세계의 뭡니까? 숨은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하이데거, 그 중에서는 그나마 하이데거의 언어관에 사실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데카르트 철학을 뭡니까? 정면으로 비판하고 해체하면서 등장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벤자민의 이 언어관이 이 문자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비감각적 유사성과 상응관계가 저장된다. 자, 이제 벤자민의 이 언어 철학이 미메시스 능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특히 이 언어, 그 중에서도 문자. 그러나 벤자민은 언어와 문자의 이러한 마법적 측면은, 자, 언어와 문자의 마법적 측면은 기호적 측면과 무관하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 지점이 중요해요. 그동안 내가 설명하면서 소시르의 언어관이 소위 말하는 구조주의 언어관이고, 그게 현대 언어관의 기초, 토대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기호적 언어관이죠. 기표와 기의 관계가 자의적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바로 기호적 측면이거든요. 소시르적 관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적 언어관인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법적 상응관계가, 마법적 측면이 기호적 측면과 우리는 아예 반대되는 개념처럼 생각하지만, 벤자민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 마법적 측면이 기호적 측면하고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기호적 측면 속에서 마법적 측면이 뭡니까? 잠재되어 있거나 숨어 있거나, 그죠? 잔존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것은 신학적 관점으로 언어 철학을 했던 바로 인간의 언어, 그죠? 가장 초기 논문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흩어지고 현대의 그 기호적 언어에 이르기까지의 타락 과정을 설명했던 것과 이제 접목이 됩니다. 그죠? 그런 타락 이후의 언어는 이제 기호적 성격이 강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시르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 언어는 기호적 성격을 갖는데, 즉 기표와 기의 관계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은데 자의적 결합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결합됐을 뿐인데, 그 안에서 이 마법적 관계가 잠재되어 있거나 숨어 있거나 잔존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로 보면, 겉으로 보면 기호적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데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마법적 관계가 숨어 있다. 즉, 마법적 언어가 따로 있고 기호적 언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벤자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범속하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얘기합니다. 평범한 우리 삶 속에서 범속한 의미의 아주 범박하고 평범한 의미의 읽기와 마법적 의미의 읽기라는 이의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범속한 읽기고 하나는 마법적 읽기입니다. 마법적 읽기는 아까 얘가 많이 나왔죠. 점성술, 그죠? 관상, 또 뭡니까? 주역, 그 다음에 필적 감정학. 이건 뭐예요? 필연적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관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사건을, 운명을 미리 알아내는 거. 이거야말로 얼마나 마법적 상응관계입니까? 즉 필연적인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점을 본다는 것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마법적 상응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니까 그럼 마법적 읽기입니다. 그런데 이 범속한 읽기는 그런 어떤 필연성보다는 소시르적인 기호적 관계로 그냥 읽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이 기호적 읽기를 보통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 마법적 관계의 읽기가 어느 순간에, 그죠? 어느 순간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 이것도 마법적 읽기죠. 그죠? 그 사람의 눈빛에서 운명적 사랑을 느꼈다. 그러면 그거는 범속한 읽기가 아니라 마법적 읽기가 되죠. 자, 그래서 범속한 의미의 읽기와 마법적 읽기가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그는 태초의 인간들에게 별, 동물의 내장. 동물의 내장을 통해서 역시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들을 가지고 아까 뭐 내가 거북의 등껍질, 그죠? 등에 난 무늬를 가지고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별, 그다음에 동물의 내장, 우연한 사건에서 읽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룸 문자처럼 새로운 읽기 행위가 생겨나도록 한 매개체들이 존재한다. 자, 룸 문자는 일종의 문자, 실제 있었던 역사적 문자의 형태인데요. 자, 봅시다. 예전에 투시력의 토대였던 미메시스 능력은, 자, 투시력. 투시가 뭡니까?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층을 보는 능력이 투시 능력이잖아요. 그죠? 투시 카메라.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꿰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은 투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법적 읽기죠. 그죠? 별자리를 통해서 투시, 인간의 미래를, 운명을 읽어낸다면 그거야말로 투시 능력이죠. 투시력의 토대였던 미메시스 능력은 수천 년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언어와 문자 속으로 올라갔고 이랬습니다. 자, 이제 언어와 문자에 이 미메시스 능력이 집약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 가지 표현을 썼는데 특히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이 감각적 유사성 단계에서 비감각적 유사성 단계로 발전하고 그 비감각적 유사성의 최고 정점에 인간의 언어가 있다. 또 문자가 있다. 그죠?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미메시스 능력이 언어와 문자 속에 옮아갔다. 이동했다. 그럼 이제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이 이제 주로 뭐예요? 이 인간의 언어와 문자 속에 다 이제 집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와 문자 속에서 비감각적 유사성의 서구란 말이 또 나왔어요. 완전한 서구를 만들게 되었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책들에, 그죠? 도서관처럼 이게 모아진 것입니다. 뭐가? 인간의 언어는 미메시스 능력이 저장된 것이야. 집약된 것이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마치 저수지에 물이 모이듯이. 그러니까 다른 능력들도 다 있지만 특히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 문자라고 하는 것이 미메시스 능력이 가장 고도로 발휘되는 곳이다. 그런 지점이다.
이 언어와 문자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그 개체 발생에서 어린아이 성장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이 기차 놀이도 하고 동물 흉내도 내고 하고 놀다가 그 미메시스 능력이 어디로 다 옮아갔어요? 어디로? 언어, 문자 이쪽으로 다 옮아가서 이 성인이 되면 이제 기차 놀이 안 하는 거죠.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이제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고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수지. 그 능력이 이쪽으로 다 집약되어 가서 흘러들었다. 어른들이 이제 물론 기차놀이도 하고 하는 어른은 있겠지만, 그죠? 동물놀이도 하고 하는 어른이 있겠지만, 어른 이제 이 개체 발생의 단계에서 보면 언어와 문자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언어는 미메시스 능력의 최고 사용 단계를 나타내고 그 안으로 이전의 유사성을 지각하는 능력들이 남김없이 들어간 매체가 됐다. 그 안으로 그랬죠. 내가 이제 저수지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 물들이 다 거기로 모여든 것입니다. 어디로? 언어와 문자 속으로.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지금 사용하면서 생활도 하고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특히 우리 공부도 학문도 이 언어를 매체로 여기 매체로 사용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리를 벤자민은 미메시스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언어관들이 있지만 이 발트 벤자민의 언어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사성을 확인하는 미메시스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핵심 개념들을 잘 정리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벤자민이 강조하는 것은 언어가 비감각적 유사성, 즉 미메시스 능력의 최고 사용 단계. 그 다음에 투시력이 스스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힘들을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물려주게 된다. 그래서 그 투시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메시스 능력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데 이제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그 투시력이 뭡니까? 보존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투시력은 이제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논문도 언어를 통해서 그죠? 표현하고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니까 이 언어와 문자가 아주 중요한 이 인문학에서 중요한 매체가 되는데 그죠?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쓰거나 평론을 쓰거나 또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다 언어로 쓰는 거죠. 그럼 언어를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혹은 문학 활동을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이 언어를 떠나서 우리는 학문을 할 수 없는데 특히 인문학은 그 언어의 원리 그리고 언어의 원천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언어가. 그리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졌을까? 벤자민이 설명해 주는 걸 우리가 한번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언어관만 해도 최소 4개의 언어관을 지금 비교하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 학기에 우리가 언어관에만 초점 맞추는 건 아니죠. 큰 틀에서 문학과 수사학을 접목시키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 정신분석학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벤자민의 언어 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최소 4가지 서로 다른 언어관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자와 언어는 비감각적 유사성을 발견하는 투시력 혹은 미메시스 능력을 그 내부에 강직하고 있다. 내부에 그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문자 그 안에 내부에 투시력이라는 게 있다. 자, 이 안이라고 하는 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그 내부에, 그죠? 그 내부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이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투시력을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투시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어 자체가 투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언어를 통해서라고 하면 뭐예요? 언어는 도구적인 것이고, 그죠?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투시력을 발휘하는데 이 언어가 그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벤자민이 얘기하는 거는. 통해서가 아닙니다. 언어 속에, 언어 자체가 뭘 갖고 있어요? 투시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미메시스 능력을, 이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미메시스 능력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부에 같은 말입니다. 문자 혹은 언어 안에 뭐가 있어요? 미메시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벤자민은 읽기나 쓰기에서 빠른 속도는 유사한 것들이 사물들의 흐름 속에서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떠올랐다가 이내 가라앉아 잠겨버리는 템포의 정신을 참여하게 하려는 노력 내지 능력과 같은 것이다. 상당히 문장이 어려운데, 그죠? 복잡하고 어려운데, 간단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읽기를 하거나 쓰기를 하죠. 우리가 주로 이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읽기 행위나 쓰기 행위를 하잖아요. 자, 읽을 때나 쓸 때, 우리가 언어를 보통 사용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속도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는, 자, 유사한 거, 미메시스 능력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죠? 경험이 미메시스 능력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순간적으로. 예, 점성술에서도 점성술에서 대표적인 예가 나왔죠.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 별의 뭡니까? 별들의 결합, 일종의 조합, 별자리라 그러죠. 별자리의 모습이 금방 또 변형이 되겠죠. 금방 사라지거나 흩어지거나 하겠죠. 그 순간적으로 미메시스 능력을 발휘해서 읽어내야 되겠죠. 그 별자리에서 점성술사는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자 혹은 언어 행위에 있어서 쓰기나 읽기에 있어서 빠른 속도, 즉 템포가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떠올랐다가 이내 가라앉아 버리는 이 템포 속에서 미메시스 능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할까요? 누구나 경험하는데 글을 쓸 때 혹은 말을 할 때 내가 미리 다 계획하고 구상하고 생각을 해서 다 뭐예요? 어느 문장을 다 완성해서 그걸 그대로 옮겨 놓는 게 아니죠. 말하고 글 쓰는 그 순간에 그게 순간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투시력이 일어나고, 그죠? 마법적 상관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언어의 비밀이죠. 언어의 수수께끼와 같은. 그래서 그걸 뭐예요?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말하는 순간 그 통찰력이 발휘되고 글을 쓰면서 투시력이, 즉 마법적 상관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지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언어 행위가 순간적으로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예술 행위를 하는 시인이나 소설가나 평론가까지 포함해서 문인들은 이걸 매번 글쓰기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죠.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평론을 쓰거나 하는 과정은 바로 이 빠른 템포 속에서 내가 다 생각하고 그걸 옮겨 듣는 게 아니고, 즉 언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고 그 언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미메시스 능력이 들어있는 거죠. 그 언어 안에 마법적 상관관계가 발휘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언어들 중에 기호적 측면에서 사용될 때가 있고, 똑같은 언어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 언어가 마법적 상관관계를 발휘할 때가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동일한 언어를 내가 기호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마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죠. 특히 마법적으로 사용할 때 어떤 경험에서 빠른 속도로 그 언어를 읽거나 쓸 때, 예, 어떻게 돼요? 그 미메시스 능력이 순간적으로 발휘된다. 베냐민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뭐 시인이나 소설가나 평론가, 뭐 전문 문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인들도 이 언어가 가지는 이러한 마법적 관계, 그죠? 이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 그 다음에 템포, 정신을 참여하게 하는 노력 내지 능력과 같은 것이다.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 표현을 상당히 좀 특이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그 벤야민의 글들 중에서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 그런 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일종의 동어 반복적 특성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빠른 속도는 템포란 말도 나오고 빠른 속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동어 반복을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느냐? 이것은 언어와 문자의 기호적 측면 속에 마법적 측면이 숨어 있다. 이해가 됩니까?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죠. 기호적 측면과 마법적 측면이 완전히 인간의 언어 속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즉 기호적 언어가 따로 있고 마법적 언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호적 언어를 평소에 쓰면서 살지만 어떤 경우에 그 언어가 마법적 언어로 뭡니까? 변종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숨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마법적 측면이 기호적 언어의 속에 수수께끼처럼, 그죠? 어떤 신비로운 어떤 힘이 숨어 있다. 그걸 발견해내고 그걸 뭡니까? 활용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글 쓰는 사람들이에요. 글을 쓰거나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연설가들도 적흥 연설을 한다면 뭐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원고로 써서 표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통찰력을 발휘하거나 투시력을 발휘하거나 뭐 그죠? 마법적 상관관계 속에서 어떤 핵심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글을 쓰는 시인이나 소설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적 측면 속에 마법적 측면이 숨어 있다. 자, 다음 시간.